안녕하세요. 인연 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던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김서연은 남편의 여권 갱신을 위해 동사무소에 다녀온 참이었다. 여보, 여권 서류 여기 놨어요. 남편 이준혁은 신문을 읽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결혼 25년 차, 이제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였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었다. 주민등록 등본을 펼쳐 확인하던 서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가족관계란에 낯선 이름이 하나 더 있었다. 박정호. 분명 남편과 같은 주민등록번호인데 이름이 달랐다. 여보, 이거.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신문을 든 손이 멈췄고 시선은 서류에 못 박혔다. 이게 뭐예요? 길게 느껴지는 침묵. 준혁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평소에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단 한마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때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25년을 함께 산 이 남자가 누구인지 갑자기 알 수 없게 느껴졌다. 박정호는 누구지? 왜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는 거지? 새벽 3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켜고 개명 절차를 검색했다. 하지만 개명을 했다면 등본에 이전 이름이 그렇게 나올 리 없었다. 신분 도용. 설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 너무 끔찍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는 손길도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어제와 다름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 늦지 마세요. 수진이 집들이 있잖아요. 서연이 일부러 평범하게 말했다. 준혁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먼저 가 있어. 나중에 갈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이준혁일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25년의 결혼 생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지민이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응, 괜찮아. 왜? 그냥 꿈에 아빠가 나왔는데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이상한 꿈이었어.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날 밤 수진의 집들이는 취소됐다. 준혁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고 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새벽 2시 서연은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그곳. 손잡이를 돌리자 의외로 쉽게 열렸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준혁, 아니 어쩌면 박정우일지도 모르는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서연은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 서연은 사진을 들고 주저앉았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이건 분명 다른 아이였을 것이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시 침실로 돌아온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28년 전 봄,
대학 도서관에서였다. 준혁은 법학 서적을 한 아름 들고 있었고 실수로 서연의 책상에 책을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고 형제도 없다고 했다. 고향을 물으면 여기저기 옮겨 다녀서 딱히 고향이라 할 곳이 없다고 둘러댔다. 당시엔 그저 아픈 과거가 있나 보다 생각했다. 사랑에 빠진 서연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다. 준혁이 가끔 부르는 옛 노래들도 그랬다. 70년대 가요를 흥얼거릴 때면 마치 그 시절을 직접 살아본 사람 같았다.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여보, 이 노래 어떻게 알아요? 한 번은 그렇게 물었더니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라디오에서 들었나 보다. 또 한 번은 잠꼬대를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분명 서울 토박이라고 했는데 뭔데 야가 와 일하는겨? 그 억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연은 깜짝 놀라 남편을 깨웠었다. 여보, 방금 경상도 사투리로 잠꼬대했어요. 준혁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애써 웃었다. 군대에서 경상도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준혁은 군대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다. 서연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앨범을 꺼냈다. 결혼 앨범, 아이들 돌잔치 앨범, 가족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갔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10년 전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다.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 그런데 준혁의 표정이 이상했다. 다른 사진에서는 늘 온화하게 웃는데 이 사진에서만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이때 이런 표정을?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성산일출봉에 오르던 중 준혁이 갑자기 멈춰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디 불편해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 그냥 어릴 때 누나랑 바다에 놀러 갔던 기억. 순간 서연은 놀랐다. 준혁이 가족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다. 누나가 있었어요? 준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당황했다. 아, 아니, 사촌 누나. 어릴 때 잠깐 같이 살았어. 하지만 그 누나에 대해 더 물어도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새벽 4시, 서연은 노트북을 다시 켰다. 박정호를 검색했다. 수많은 동명이인이 나왔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다. 30년 전 강도 살인사건 용의자 박정호 씨 추적 중단. 치료 만료. 기사엔 사진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비슷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다면 지금 준혁과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이건 너무 막 나가는 상상이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퍼져만 갔다. 서연은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책장 뒤, 금고 뒤, 서랍 깊숙한 곳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았다. 오래된 가죽 지갑 하나. 그 안에 낡은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박정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준혁이었다. 아니, 이제는 박정호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표정이 차가웠다.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물어본 것에 대답하지 그래?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주민등록증을 들어보였다. 이게 뭐예요? 박정우가 누구예요? 준혁은 천천히 다가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책상에 등이 닿았다. 그만해. 더 이상 파헤치지 마. 그만하라니.
25년을 속였는데 그만하라고요? 준혁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손을 뻗어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려 했지만 서연이 뒤로 빼며 저항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했든. 서연아, 준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너무 깊어서 서연은 잠시 멈췄다. 제발 우리 가족을 생각해. 지민이, 지훈이를 생각해. 가족, 거짓말로 만들어진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집을 나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남편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구석에 숨겨진 낡은 가방을 발견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서연은 망치로 부숴버렸다. 가방 안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들, 청년 실업자 분노 폭발, 고용주 폭행치사, 범인 박정호 24세 도주 중, 피해자 이준혁 26세 병원에서 사망.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준혁. 그녀의 남편 이름이 피해자 명단에 있었다. 그럼 내 남편은 살인자이면서 죽은 사람의 신분을 훔친 거야? 구역질이 올라왔다.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토했다.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박정우 용의자, 여동생과 단둘이 살던 고아, 생활고에 시달려. 여동생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용의자 박정우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여동생과 단둘이 살았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여동생을 극진히 아꼈으며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여동생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도 여동생 학비를 마련하려다 고용주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여동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다시 서류들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오래된 편지 한 통. 오빠, 보고 싶어요. 어디에 있어요?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제발. 편지 끝에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잉크가 번져 잘 보이지 않았다. 김서까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방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사진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이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준혁, 아니 박정우였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서연은 거울로 달려갔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꺼내 비교했다. 흐릿했지만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릴 때 사고, 머리를 다쳐 한동안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다. 양부모님은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했지만 늘 어딘가 어색했다. 그리고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얼굴.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부르며 울던 누군가. 오빠. 입에서 저절로 그 단어가 튀어나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서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당신. 아니, 당신 정말 박정우예요? 긴 침묵 후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당신 여동생이었어요? 또 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방금 확인한 진실이 너무나 끔찍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그 모든 것이 금지된 관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에 준혁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는 박정우라고 불러야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준혁이, 아니 박정우가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들어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25년 동안 수없이 마주했던 자리.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정호가 입을 열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처음부터요. 왜 날 속였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전부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구나. 무슨 기억이요? 그날, 내가 떠난 날. 정호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너랑 나 단둘이 남았을 때 나는 18, 너는 12이었어. 고몬에서 얹혀 살았지만 천덕꾸러기 신세였지. 서연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내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너 학비를 벌었어. 너는 공부를 잘했거든. 꼭 대학 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사장 사장이 임금을 또 밀었어. 너 학원비 내야 하는데 화가 나서 따졌더니 되레 나를 때렸어. 그래서 나도 밀었는데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나랑 비슷한 나이였고. 그래서 그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도망치다가 그 사람 집에 숨었어. 빈집이었는데 서류들이 있더라. 신분증, 졸업장, 사진이 흐릿해서 비슷하게 생긴 나로도 통할 것 같았어. 서연이 물었다. 그럼 나는 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찾아갔어. 한 달 후에 몰래 찾아갔는데 그가 말을 멈췄다. 서연이 재촉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더라. 너를 돌봐주던 보모네 차가 전복됐고 고모 내외는 죽고 너만 살았어.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군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됐어. 김서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 집은 부유했고 너를 친딸처럼 키웠어.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양부모님이 늘 자신을 과보호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다.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동생인데?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살인범 오빠가. 너의 새로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어. 그럼 왜 나중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남편으로? 정호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정말이야.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대학교 도서관에서 널 봤어. 6년 만에 예뻐졌더라. 행복해 보였고. 그런데 정호가 주먹을 쥐었다. 어떤 남자가 널 괴롭히고 있었어. 스토커였어. 경찰도 소용없었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날 지킨다는 명목으로? 처음엔 그랬어. 그 남자를 쫓아내고 떠나려고 했는데 네가 날 좋아하더라. 서연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아니,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내가 오빠를 좋아했다고요? 오빠인 줄도 모르고? 나도 미쳤었어. 떠나야 한다고, 이건 아니라고 매일 생각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너와 함께여서 너무 행복해서. 행복? 동생이랑 결혼해서 행복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지만 뭐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게 더 끔찍한 건 알지만 서연은 일어섰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정호가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딸 지민이 들어왔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무릎 꿇고 있어? 서연과 정우는 얼어붙었다. 22살 지민. 엄마를 쏙 빼닮은 예쁜 딸. 그 아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차마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네 아빠는 사실 내 오빠야. 우리는 근친 사이고 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민아, 아빠랑 엄마 잠깐 얘기 중이야.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서연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지민은 이상한 눈빛으로 부모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일어나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날 더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얘기요? 사고 말이야. 고모네 차 사고.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것도 당신이.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정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고모네 집 근처에 있었어. 너를 보려고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그런데 누군가 고모 차를 따라가고 있었어. 이상해서 나도 따라갔는데 그 차가 일부러 고모 차를 들이받았어. 서연은 숨을 멈췄다. 일부러라고요? 응. 그리고 그 운전자가 내가 죽인 줄 알았던 이준혁이었어. 뭐라고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준혁은 죽지 않았어.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났대. 그리고 복수하려고 내 동생인 너를. 그래서 고모가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현장에서 이준혁을 봤어. 그는 나를 보고 경악했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도망갔어. 그럼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어떻게? 나는 수배 중인 살인 미수범이었는데. 그리고 너는 이미 기억을 잃었고.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30년 전의 진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래서 이준혁 행세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의 신분으로 살면 적어도 그가 다시 너를 해치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어. 실제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 아마 죽었을 거야. 원래 몸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서연은 다시 앉았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당신은 날 지키려고 이준혁이 된 거고 그렇게 살다가 나와 재회한 거군요. 응. 그리고 사랑에 빠진 거고.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 계속했다. 알았어야 했어요. 내가 동생인 걸 알았으면서도. 너한테 처음 다가갔을 때 정말 그냥 지키기만 하려고 했어. 맹세. 하지만 정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네가 오빠 같아서 좋다고 했어. 기억나?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을 때. 서연은 기억했다. 그때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었다. 편안하고 든든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다. 그게 진짜였구나. 정말로 오빠였으니까. 서연아.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그때라도. 어떻게? 나 사실 네 오빠야. 살인 미수범이고 지금 다른 사람 행세하고 있어라고.
서연은 눈물이 났다.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지훈이었다. 정호는 받지 않았다. 받아요. 서연이 말했다. 정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누나가 이상하다고 전화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 내일 내 졸업식인데 둘 다 오는 거 맞지? 정호는 서연을 봤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정호가 말했다. 지훈이 졸업식. 알아요. 서연아, 제발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아이들이 무슨 죄야? 서연은 정호를 똑바로 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나는 떠날게. 이혼하자고 하든 죽었다고 하든 뭐든 좋아.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요? 유전자 검사라도 하게 되면?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다. 25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 첫 키스, 결혼식, 아이들 탄생.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동시에 진짜였다. 새벽녘,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날 사랑했나요? 아니면 그저 동생이 그리웠던 건가요? 정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둘 다였어. 처음엔 동생이 그리웠고 나중엔 한 여자로서 사랑했어. 그게 내 죄야. 지훈의 졸업식장은 화기애애했다. 20살 청년이 된 아들은 우등상을 받았다. 서연과 정호는 나란히 앉아 박수를 쳤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다. 엄마, 아빠, 여기 봐요. 지민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다. 4명이 모여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서연은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다. 아빠, 나 아빠처럼 변호사 하고 싶어요. 정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다. 그래. 힘든 길인데. 아빠가 했잖아요. 아빠처럼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다. 정의로운 변호사. 가짜 신분으로 변호사가 된 남자를 아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정호에게 물었다.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딴 거예요? 이준혁이 법대생이었어. 거의 졸업할 때였고 나는 그의 이름으로 시험을 봤어. 그것도 사기잖아요. 알아.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너와 만나기 전까지 죽어라 공부만 했어. 속죄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속죄요? 가짜 변호사가 되는 게 속죄였어요? 적어도 한 명의 변호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어. 특히 가난한 사람들, 돈 없어서 변호사 못 구하는 사람들. 그것은 사실이었다. 정우는 프로보노 활동을 많이 했다. 무료 변론, 법률 상담. 서연은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었다. 그게 다 속죄였군요. 아니, 너를 만나고부터는 달랐어. 정호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너에 관한 모든 것, 네가 모르는 네 과거.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쏟아졌다. 어린 서연, 아니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을 그 아이의 사진들. 박서영, 그게 네 원래 이름이었어. 서연은, 아니 서영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건 내가 25년 동안 모은 거야. 네 친부모님 사진, 우리 어릴 때 살던 집, 네가 좋아했던 인형. 서연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어린 남매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이때가 네가 6살,
나는 12살. 엄마 돌아가시기 전이야. 서연은 사진 속 어머니를 봤다.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다. 엄마가 나를 닮았네요. 아니, 네가 엄마를 닮은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다. 왜 이걸 모은 거예요? 언젠가 네가 기억을 되찾으면 주려고.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기억 안 나길 바랐어. 모순적인 마음. 서연은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일주일 후 정우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 그리고 재산 분할, 모든 걸 네 이름으로 했어. 서연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집, 예금, 모든 게 자신에게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왜?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그리고 정우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내 유서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예요? 이준혁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해. 너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두 사람은 긴장했다. 인터폰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 든 남자였다. 이준혁 씨 계신가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시죠? 30년 전을 기억하시는지 박정호 씨. 서연은 정우를 봤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경찰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준혁의 동생입니다. 문 밖에 선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정우와 닮은 구석이 없었지만 눈빛에서 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이준혁의 동생이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라고 합니다. 형님의 동생이죠. 아, 정확히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 당신의 동생이겠네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정우 곁으로 다가섰다. 남자는 그런 서연을 흐뭇한 듯 바라봤다. 부인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길? 30년을 찾았습니다. 형님을, 아니, 형님 행세를 하는 당신을.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낡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죠? 형님의 진짜 유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형님이 아니라는 증거들이고요. 서연과 정우는 서류를 펼쳤다. 의료 기록, 사진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서. 형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임종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리라면 당신과의 일도,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도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형님은 당신이 밀친 후 계단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 복수를 계획했죠. 정우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내 동생을. 네, 하지만 실패했죠. 고모라는 분이 대신 돌아가셨고 형님은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그 사람이 고모를 죽였는데 죄책감이요? 의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당신의 오빠를 괴롭히려 했을 뿐. 그게 변명이 되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형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벌했죠.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정우가 물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형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준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형님이
당신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당신이 형님 이름으로 산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건 형님이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유산 상속인이 저뿐이라 제가 받았는데 형님 뜻대로 당신께 드립니다. 정우는 봉투를 밀어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이게 형님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준호는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시효도 지났고 형님도 용서하셨으니까 부디 남은 인생은 본인의 이름으로 사세요. 준호가 떠난 후 정우는 편지를 열었다. 박정호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30년 전 나는 당신에게 화를 냈고 당신은 나를 밀었다. 그리고 도망쳤다. 나는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잘못된 복수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걸 10년 전에 알았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나도 당신이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나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지킬 동생이 있었다.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을 갈랐다.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 부디 당신의 이름을 되찾길. 이준혁. 정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울었다. 30년 만의 통곡이었다. 서연은 그런 정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때 지민이 거실로 나왔다. 아빠, 왜 울어? 정우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민은 이미 눈치챘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봤다. 이게 뭐야? 박정우. 이게 누구야? 서연과 정우는 얼어붙었다. 지민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DNA 검사서였다. 근친, 관계? 이게 무슨...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설명해주세요. 서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 이 서류에 엄마랑 아빠가 남매라고 나와 있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럼 나랑 지훈이는 뭐야? 우리가 무슨... 지민아, 진정해. 서연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민은 뒤로 물러났다. 다가오지 마! 더럽다고! 그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개월 후 비가 내리는 병원 영안실.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천에 덮인 정우의 시신이 보였다. 심장마비였다. 지민이 모든 걸 안 그날 이후 정우는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엄마,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석 달 사이 10살은 늙은 것 같은 아들이었다. 장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히 치르자. 가족만. 가족. 우리가 가족이긴 한가요? 서연은 아들을 돌아봤다. 지민과 달리 지훈은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서연은 알았다.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었든. 누나는 아직도 엄마를 안 만나려고 하는데요. 지민은 진실을 안 후 집을 나갔다. 친구 집에 머물며 부모를 거부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정호의 이름으로는 아무도 부르지 못했고 이준혁의 이름으로는 부를 수 없었다. 결국 무명으로 치러진 장례였다. 화장이 끝난 후 서연은 유골함을 들고 있었다. 어디에 모셔야 할지 막막했다. 여기요.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다. 형님 곁에 모시면 어떨까요? 아, 제 형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부모님 곁에요. 준호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30년 전 당신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 모시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의 묘소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에 있었다. 오래되어 관리가 안 된 듯 잡초가 무성했다. 서연과 지우는 잡초를 뽑고 묘소를 정리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훈이 묘비를 쓰다듬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손자, 맞나요? 아무튼 손자입니다. 서연은 정호의 유골함을 내려놓았다. 오빠, 엄마, 아빠 곁으로 왔어. 이제 편히 쉬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민이었다. 지민아. 지민은 엄마를 보지 않고 묘소 앞에 섰다. 그리고 유골함을 향해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눈물이 흘렀다. 지민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였어요. 서연이 딸을 안았다. 지민은 처음엔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1년 후 서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지민은 복학했고 지우는 법대에 입학했다. 두 아이 모두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다. 어느 날 낯선 할머니가 카페를 찾았다. 혹시 박서영 씨 맞나요? 서연은 놀랐다. 누구시죠? 40년 전 당신네 옆집에 살았던 김 할머니예요. 얼굴이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어린 서연과 정호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거 기억나세요? 서연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뭔가가 떠올랐다. 할머니가 호떡을 구워주셨어요? 맞아. 기억하는구나.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 오빠가 그렇게 너를 찾더라. 죽어라. 찾더라. 그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었는데. 알아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준호였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 준호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다. 형님, 아니, 정호 씨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걸 드리려고요. 준호는 봉투를 건넸다. 편지였다. 정호 씨가 저희 형님에게 쓴 편지를 형님 묘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편지를 열었다. 이준혁님께 당신이 이 편지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면서 나는 당신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량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이 당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저는 제 이름으로 죽겠습니다. 박정호. 서연은 편지를 접었다. 마지막까지 사죄했네요. 두 분 다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일어났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도 속죄해야 하니까요. 무슨 속죄를요? 형님의 동생으로서 형님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요. 준호가 나간 후 서연은 창밖을 봤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들었다. 지민이 카페로 들어왔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끝났어. 수고했어. 그리고 오늘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래. 서연은 긴장했다. 왜?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근친이면 유전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해보자. 한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친 관계보다 유전적 문제가 적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부모님이 완전한 형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복이거나 또는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의 DNA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특이점이요? 입양 기록을 확인해 보셨나요? 어머니가 원래 박씨 집안과 혈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물학적 남매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정우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메모 하나. 서영이는 우리 친동생이 아니다. 엄마가 데려온 아이다. 하지만 나에겐 진짜 동생이다. 정우.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비극이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우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왜? 아마도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죄인으로 남기를 선택했다. 서연은 정우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바보. 왜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질까? 정우는 이미 없고 상처는 이미 났다. 서연은 메모를 불태웠다.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 이 비밀은 자신만 안고 가면 된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지민의 결혼식 날. 서연은 딸의 웨딩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물었다. 행복해? 응. 엄마! 지민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행복했어? 아빠와 있을 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행복했어. 그게 어떤 형태든 사랑이었으니까. 지민이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아빠를 미워할 수 없어. 우리를 정말 사랑했잖아. 결혼식장 한쪽에 정우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박정우라는 이름표와 함께. 서연은 영정 앞에 섰다. 오빠, 지민이가 시집가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을 텐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이해했으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